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죄질도 나쁘다는데 왜 영장이 기각되었을까요? 이진권 교수님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혹시 조국 영장 기각 예상을 했었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대요. 근데 생각하는 것이 조국 전 법무장관이 무슨 별로 죄가 가벼워서 그렇다든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서 그렇다든지 믿을만하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게 아니고 그래 생각했던 게 아니고 또 저쪽에서 자기들 이를테면 좌편향 그쪽에서 기각시키겠지, 권력 측에서. 예. 이제 대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기각될 거다 이랬잖아요. 예. 정말 그 안 좋은 예상은 주로 맞아들게 돼 있어요. 윤두환 국민소통수석이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처럼 이 법원 영장 심사를 앞두고 큰 소리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언론한테도 언론 탓해가면서. 그러니까 권력의 영향을 사법부가 받아가지고 지금 충분히 범죄 혐의도 있고 죄질도 나쁜데 기각을 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니 상권분립 국가에서 네. 사법부가 왜 행정부 눈치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특히 이제 젊은 판사들 측에서 법관들 측에서 이 이념적인 성향 예. 이것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사법부가 그 법관들이 판단까지도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정말 우려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재판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렇게 판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은 이제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황희정승 판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다든지 당신도 그러고 당신도 이쪽도 그러다든지 그러니까 죄는 있으되 해가지고 검찰 편도 좀 손도 들어주고 그러나 구속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든지 예. 또 그 부인이 배우자가 이미 그 다른 혐의로 지금 구속 재판받고 있으니까 그렇고 또 그 죄를 보면 구속시켜야 할 만큼 그리고 상당성도 없다든지 그 참 법관들 자기들 논리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만약 하면 당신들이 법 알아 이런 식이 되겠는데 참 볼 때는 말이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 이것도 뭐냐면 우병우 전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정부 때 우병우는 왜 미르 재단하고 K 스포츠 재단 그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왜 감찰을 안 했느냐? 그렇죠. 해야 될 걸 왜 안 했느냐? 그래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걸 아는 것보다도 할 것을 중단하는 게 더 중대 범죄라는 거죠. 글쎄, 이거는 이제 진행 중에 있던 것을 강제로 중단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죄질이 그야말로 더 나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괜찮고 옛날 사람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러면 사법부의 정의는 뭐가 있냐? 아까 고 교수 말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헌법과 이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게 재판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양심이 그 안에 들어갔거든.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거든. 그래서 다른 건 헌법이나 법률 이거는 전부 분명한 기준이 있지만은 양심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니까 법관이 이건 내 양심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념적으로 보면 이게 옳다. 그러면 이건 내 양심이야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건데 참 그 양심이라는 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자의적인 판단에 그게 동원된다면
우리가 법관의 그 판단 자체를 정말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이든 뭐든 논리적 일관성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 또 맞이하고 그런데 이 판결을 유재수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유재수의 그런 여러 죄질들을 인정했는데 그것을 덮으려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판사 같으면 다른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 보는 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동일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에 보면은 뭔가 일관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있고 아까 형평성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보면은 도주 우려는 뭐 없을 수 있겠죠. 없겠죠. 그러나 증거인멸은 충분히 있거든요. 있잖아요. 본인이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한 데다가 또 지금 특검반에서 그런 감찰 기록들 이런 것들도 지금 다 폐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갈아버려라 이랬죠. 갈아버려라. 현재로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그 현재란 말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박형철이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회유성의 전화를 했다 직접 그것도 이제 저 정황이 드러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만 보니까 저는 오히려 생각할 때 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 증거인멸의 전문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 그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을 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기각한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예. 또는 뭐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같은 부부간에는 구속을 안 한다. 거기다가 조국은 같이 구속을 해놓으면은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하다고 읍소작전도 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재산만 해도 56억 원이고 또 예금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이런 부분은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인 것 그런 말도 같아요. 있었어요. 그거 잘 못 봤는데. 그런 얘기 읍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 생계가 예. 다 컸는데 자녀들이. 그러니까요. 재산도 56억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 법원도 조국이 이야기한 대로 조국은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이고 종결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법원도 정무적 판단으로 판결을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법원도 그럴 수가 있겠네. 정무적 판단을 이제 앞으로 하기로 한 모양이죠. 우리도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 이제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조국도 여러 군데서 전화도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니까 뭐 판사한테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법부의 뭐 여러 분위기라든가 또 청와대에서 여러 그 반응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정무적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뭐 할 말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뭐예요? 오는 저기 이제 부탁이라든가 요청 이거 왔잖아요. 근데 시인을 했죠. 자기가 그걸 그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후회한다고도 이야기했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종료한 거지 중단한 거 아니다 이러거든. 종료해서 그러면 이제 곧 뭐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또 이제 원래 소속 그 기관에다가 뭐 이첩을 하든지 하는데 자기는 그래서 소속 기관이 이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첩을 받았으면 왜냐하면 감찰까지 받아서 이첩을 했으면 소속 기관에서는 그거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근데 조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사표 수리만 했잖아요. 그것도 조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표 받는 것 자체가 사표 조치다. 받는 게 조치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징계위원회라도 열든지 해가지고 뭐 했어야 되는데 사표 내니까 덜렁 받아놓고 그게 조치했다. 그리고 이제 승진을 계속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하는 거 보면요. 이제는 옛날 같이 막 옛날에는 그래도 뭐 우리가 말하는 권위주의 시대도 뭐 하면 사과도 뭐랄까, 하고 좀 논리적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갖추려고 그러고 법적인 요건도 그렇죠. 갖추려고 그러고 오만
이제 머리를 싸매면서 그랬는데 요즘은 내사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 그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양정철이 논리예요. 배째라. 이거 아닙니까? 배째라. 진짜 제라이즘의 시대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예. 참 어떻게 됐든 이제 정치적인 뭐 파문이랄까 또 이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조국 측이라든가 또 민주당 소위 문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뭐 판결 기각 결정이 내리자마자 이겼다 만세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앞으로 좀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지금 이 기각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이제 뭐랄까 문재인 정권의 이제 뭐랄까 그런 걸 덜어준다. 아픈 다리를 들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다. 왜냐하면 오히려 나중에 짐을 점점 더 그 짐을 더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대통령 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느냐 하면 조국 전 장관을 사랑에 맞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비록 장관직을 내놨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 정권의 실세 그룹에 들어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영구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 지금 임기가 끝날 때 2년 좀 지나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권력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움직여지면 옛날 사람들 그걸 기억하고 그 사람들 뭐 권력이라든지 권위가 그대로 계속됩니까? 어쨌든 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소멸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법원에서도 근데 이제 그건 하겠죠. 근데 범죄가 소명이 됐다는 거 분명히 밝힌 거고 죄질도 나쁘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 자체는 얻은 거 아니냐.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죠. 뭐 범죄 혐의가 불분명하다든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든가 전에는 되게 그랬지 않습니까? 소명이 좀 미흡하다든지. 근데 이번에는 명백히 밝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놓고 그 이제 기각 사유에 이게 이제 구속할 만한 그런 건 아니다 이랬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밑자락 한 자락 깔아놓고 그다음 나중에 재판에 들어가면 그래 맞아 그 죄는 좀 지은 것 같아. 그렇지만은 그 징역 살릴 정도 죄는 아니야. 실형 살릴 죄는 아니고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양쪽 다 고려해갖고 제가 얘기한 대로 황희정성 판결이든가 줄타기 판결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기각 결정을 한 거예요. 사법부가 말이죠. 몰라요. 근데 아마 자기들 이념에 충실하려고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도대체 권력에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판사가 겁날 게 있어서. 근데 그렇죠. 이 사람들 너무 이념적으로 자기들 그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거고. 근데 권덕진 지금 영장 전담 판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상당히 원칙주의자로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판결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신상털이라든가 뭐 인신공격 그런 것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 국민으로서 이해 못할 대목이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이해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 그렇죠. 것이 비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반의 기각 사유가 보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일반 상식인이 보더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형평성에 이제 우선 어긋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말하는데 자기 모순이 있거든. 네,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죄질 나쁘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기각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래 이거 아주 죄질이 나빠. 그런데 내가 기각하고 싶어 이 말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렇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또 방향을 정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동안 본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비리 사건도 있어요. 거기다가 울산 선거 개입 부정 사건에 또 조국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사실상 또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으로서는 첩첩삼중이고 언제든지 구속될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건은 이제 벗어났을 수 있지만은 계속 앞으로 이제 그 가족 그 비리, 네. 가족이 연루된 그런 비리, 자기도 지금 연루돼 있잖아요. 당사자로서 연루돼 있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이제 문제는 문제인데 이 뭐냐면 뭐 사실은 사람이 누구든지 남 구속되고 남 고생하는 그걸 뭐 옆에서 그걸 바라고 박수치고 할 일은 아니죠. 아닌데 다만 법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법이 모든 사람에게 정말 뭐 조국 전 장관 자신이 늘 이야기한다는 게 뭐냐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에 살면서 법이 나한테도 예? 공정하게 공평하게 적용되리라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저 모르겠어. 나는 저 권력에 밑보이면 나는 들어가면 죄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의 세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가만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니야. 내 편하고 상대편은 이게 법원에서도 이게 확실하게 가려. 만약 이런 불신이 생기면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이게 안정되지 못한 불안정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적으로서는 인신구속을 면해서 뭐 충분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확보한 것은 있지만 속으로는 울상이라는 소문들이 많더라고요. 왜? 기가 그 내용을 보면은 너 죄 많다. 또 죄질도 나쁘다. 이건 결국 재판에 가면은 물론 뭐 그때 가면은 재판 담당 판사는 바뀌겠지만 그 기조라는 것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국으로서는 뭐 몸이 풀린 것은 좀 좋은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어가지고 썩 그렇게 이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산 넘어 산이거든. 예. 산 넘어 산인데 첩첩산중이죠. 예, 그 또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 볼 때는 이 문제도 문제지만은 뭐 유재석 그 문제도 문제지만은 이제 선거 개입이라든지 예. 그런 의혹이라든지 또 이 가족의 그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더 험준한 산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보다 조국 이 나라 전체를 말이죠. 뭐 이 소나기에 쥐고 좌지우지하던 그 기세 등등했던 조국은 어디 가고 지금 보니까 스스로 거기서 해명하고 해가지고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뭐 갈아버리라든지 무슨 또 회의성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구차스럽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 대단한 권세가인 척 하던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렇게 말하자면 흔히 하는 말로 요새 시체만 쪼잔하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어쨌든 조국 영장 기각은 조국 개인의 어떤 비리와 관련된 물론 뭐 법원에서도 법치주의 후퇴라든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더 문제인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오늘 지금 벌어지게 생겼어요. 국회에서 선거법이 처리되는 날입니다. 거기에 공수처까지 상정이 될지 여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선거법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완전히 이게 무슨 이게 비빔밥 만들듯이 해가지고 비빔밥도 아니에요. 그거 뭐 오만 거 그냥 뒤섞어 해가지고 자기들도 자 이렇게 하면 몇 석이 나올 거라는 거 계산이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수학자가 나서도 잘 계산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놓고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공수처법하고 서로 바꿔보기로 했는데 이런 식의 하는 것이 우리가 이름도 잘 못 들어보면 레소토 무슨 알바니아 또 어디더라 저 베네수엘라 예. 이런 데서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한 그런 제도라면서요. 예. 그 다음에 연동형 그 자체는 요즘 이제 독일하고 뉴질랜드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각제 하에서는 그것도 그렇게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명분을.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나치의 일당 독재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당들이 얻는 득표율에 따라서 이 의석을 배분한다면 그런 논리가 생길 수 있는데, 의원 내각제 중에도 영국이라든지 또 이원 집정제라는 그 프랑스 같은데 이런 데서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어디 이상하게 세상 오만 데 돌아다니면서 구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걸 찾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그 민주 헌정이 벌써 70년이 넘은 이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해도 되는지 참 한심스럽네요. 예. 그렇다 더 웃기는 것은 개표도 전자개표가 어렵대요. 그 비례대표 워낙 정당들이 예. 너무 많아가지고 1m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예. 이번에는 손으로 개표를 해야 할 상황이 돼가지고 2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황교안 저 한국당 대표가 1m 30짜리를 들었잖아요. 예, 이렇게 만드는 그게 사실 34cm 가. 한 정당이 뭐 이 간격이 요게 칸이 한 1.3cm가 뭐 된대요. 근데 100개 정당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100개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최소한 50개는 될 거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정치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만 대통령은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되면 예? 대통령이 입법부 다루기는 아주 편하게 되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군소 범여 정당을 통해서 이원 집정제 비슷하게 뭐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 집권 세력으로서는 뭐 이렇게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신축적으로 정치권을 요리할 수 있는, 주무를 수 있는 연정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능성들이 그래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례 한국당 만들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그런 이야기 나왔던 뭐 이러면 그것도 막는 법을 만들겠다든지 그랬더니 그 한국당에서 그랬더니 그 절대 아니라고 말이야. 그런 그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러는데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정말 지금은 이 가늠이 안 되고 전망이 안 돼요. 그래서 선거법은 어떤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늘 얘기한 대로 합의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 왔어요. 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못해서 송구하다. 그러나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표결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원내 교섭 단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지금 현 원내 교섭 단체가 3개 있죠. 그 바른미래당까지 하면. 근데 국회 의사 진행과 이 관련해서는 관행도 그렇고 관행도 하나 규범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규범. 그다음에 국회법의 취지도 그렇고 여기서 잘 논의를 해서 그다음에 표결하라는 게 아니고 잘 논의를 해서 타협하고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내라. 그게 첫째예요. 그게 이제 만약에 정 안 되면 마지막에 어쨌거나 의사를 결정해야 되니까 최종적 의사결정 수단으로서는 다수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예, 이 제2의 원내 교섭단체, 제1의 야당은 배제해버리고 아예. 그 다음에 뭐 4+1 협의체인가 해가지고 그 정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또 저 대한신당 여기는 원내 교섭단체도 아니잖아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게 아니라 당도 아직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끌어모아가지고 명색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집권당이 뭐 야당끼리 그 짓을 하면 또 그거는 또 뭐 국민들이 그러면 이해해주겠다 하지만 명색 집권당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 법안을 만들고 거기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제1야당을 빼고 자기들끼리 한다. 그게 명분이 있습니까? 더더구나 이 국회법인데. 그러니까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동안 패스트 트랙에 올려져서 많은 논쟁과 정쟁을 벌였던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붙여져서 표결 처리된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